오늘 이제 그러니까 주제의 본 내용으로 이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우리가 20세기는 미국 패권의 시대였었잖아요. 네? 패권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패권을 뒷받침했던 게 바로 뭐냐? 달러하고 군사력이죠. 달러의 힘과 군사력이죠. 달러의 힘은 달러가 기축통화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축통화가 아니면은 달러의 힘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제력이죠. 미국의 경제력이죠.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이요. 과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제가 이 문명 전환을 얘기하면서 중세 봉건제, 유럽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은 봉건제인데,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치력과 물리력,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확장하는, 우리가 전통시대, 우리나라도 부모 잘 만나면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경제력도 그러니까는 축적을 하고, 부도 축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부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니까는 이 신분적인 지위도 계속해서 영속화시키는 이러한 방식이 전통시대에 우리가 하나의 방식이었다면은 자본주의는 도시문명의 산물이라 했잖아요. 도시는 뭐냐면 상공업자들이 기반이 되는 곳이라 했잖아요. 이 자본주의하고 봉건주의의 차이가 뭐냐면은 즉 상공업자들은 바로 뭡니까요? 이 부르주아, 자본가들이잖아요. 자본하고 군사력에 기초해서 팽창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전통적인 봉건주의는 군사력만 가지고 팽창을 해나가는 방식이라면요. 그렇죠? 이 차이라 그랬는데, 미국의 20세기 미국의 패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패권이라는 건 뭡니까요? 자신의 목적을 상대방한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은 영향을 안 받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국가가 다 주권 국가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주권 국가는 아니죠. 제가 볼 땐 미국이나 이런 몇몇 나라만 주권 국가인 거야. 예? 미국은 다른 나라한테 그러니까는 간섭을 안 받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자기들이 간섭은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패권 국가인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달러와 그러니까 연준의 이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게 통화 정책의 목표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연준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 소위 금융 안정이 주요 기능 중에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인플레 목표율이 한국은행처럼 2%란 말이에요. 2% 인플레를 달성하려면은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필연적으로 침체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줄이고, 기업도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고, 그래서 경제가 소득과 일자리가 후퇴하는 이런 거잖아요. 2%까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이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풀린 그 많은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주 일부예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 엄청 풀었어요. 근데 인플레 안 생겼잖아요. 왜? 돈이 안 돌기 때문입니다. 그 풀린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자산 시장, 부동산과 주식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주식으로 대부분 주식이 많이 가고,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적게 갔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많이 가고, 주식이 좀 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조이면요, 자산 가격이 인플레가 심해진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한 것은 상품 시장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 인플레가 생긴 거잖아요.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가격에 인플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예?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상품 시장, 사람들이 막 소비 지출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까는 긴축을 하더라도 이게 소비를 그러니까는
이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떨어뜨릴 만큼 그러니까 이 금리를 이 물가 떨어뜨릴 만큼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줄이게 하려면요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거야.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유가라는 게 돈이 많이 풀려서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2% 달성하려면요. 2% 달성하려면은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4 내지 7%까지 올려준다 했잖아요. 4% 이상 올리면요. 미국 경제는 침체는 그냥 직격탄으로 옵니다. 소위 미국이 그러니까는 경제가 침체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인플레도 달성할 수 있는 금리, 그걸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예? 학문적으로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중립금리가 한 2 내지 많아야 3%거든요. 예? 근데 4 내지 4% 이상 올리게 되면, 최소 4% 이상 올리게 되면요. 미국은 침체는 불가피해요. 그러면 경제가 침체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 가격들은 하락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2% 달성하기 전에 자산시장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 인플레이션이 2% 달성을 안 했는데 2%까지 안 내려왔는데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침체해. 그렇다고 돈을 풀 수 있습니까? 아직 인플레 목표가 달성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일부에서 월가에서 한 3%에서 인플레가 한 3%에 도달하면 그만 긴축하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2%까지 목표를 했다가는 다 죽는다 이거죠. 경제 침체되고 자산시장 다 붕괴되고 이런다 이거죠. 예? 즉 뭐냐면 2%를 고집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 3% 됐을 때 이미 그러니까는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데 아직 2%까지 도달 안 했어. 그러면 달러를 해소할 수 있냐고요. 예? 달러를 풀 수가 있냐고요. 달러를 풀 수 있냐고.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풀었던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안 올려도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금리를 다시 내리고 달러를 풀 수 있겠냐고요. 과거처럼. 예? 한 3%만 인플레이션이 한 3%까지 내려오더라도 이게 3%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예?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달러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사고는 워싱턴이 친 거예요. 전쟁은 이게 정치인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워싱턴이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뭐냐면은 연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죽을 맛인 거죠.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예? 오늘, 간밤에, 존 윌리엄스, 미국은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연준이 있으니까요. 연방국가다 보니까, 뉴욕 연준 총재가 CNBC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다. 난 이 사람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난 이 사람이 도대체가,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은 경제가 교과서 다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굉장히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잘하게 되면 그런 날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 침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금리 왜 막 1% 이상 빨리 못 올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침체가 없으면요, 인플레 못 잡습니다. 긴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플레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이라든가 돈을 회수해가지고 인플레 잡으려면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요. 적어도 2%를 달성하려면요. 예?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왜? 풀린 돈이 실물 경기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풀린 돈의 대부분은 80% 이상은요, 풀린 통화량의 80% 이상은 이게 자산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즉, 이 미국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자산시장에 충격이 오더라도 다시 그냥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푸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왜? 왜 그러냐? 미국의 인플레의 원인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의 패권주의가. 미국이 자신이 갖고 있는 달러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러시아를 제압하겠다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패권주의가 만들어놓은 것을 연준이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달러의 힘을, 달러를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예? 지금 자산시장이 이렇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폭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예? 미국은 전형적으로 한 게 뭡니까? 돈 풀어가지고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러니까 미국의 힘은 뭐라 했었습니까요? 달러 했잖아요. 달러요. 달러하고 연준은 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예? 화폐는 권력인데 특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달러라고 했잖아요. 달러요. 근데 달러의 힘을 사용할 수가 없어. 미국이 달러의 힘을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패권주의를 포기해야 돼. 패권주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예?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 제압을 위해서 계속해서 장기전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세계가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승자는 없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이 상태까지는 안 가리라고 봐요. 왜? 전부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테니까요.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푸틴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상테스베르크에서 매년 국제경제 포럼을 가는데 거기서 당극 세계 질서, 당극 세계. 당극 세계라는 건 뭐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한 나라만 있는 일극 체제. 예?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세계 질서. 이 시대는 끝났다. 이게 미국은 굉장히 아프죠. 미국의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과거에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화하는데 이거 빨리 적응하는 게 오히려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예? 예?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예? 미국의 이 소위 말해서 특히 이 극우주의자들은, 예? 전쟁광들은 자기들은 하나도 책임도 안 지면서 세금을 안 내면서,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군수산업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도 거기서 떡고물 챙겨먹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았잖아요. 얘네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랑 중국과 똑같은 그러니까 밥상을 받고 앉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 미국은 세계니까는 세계의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그동안에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처리했었는가.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팽창을 원하기 때문에 자본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자본은 돈 중에서 돈의 가치를 증식시킬 목적의 화폐가 자본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쓰고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가지고 자본이라고 하지 않는다. 돈 벌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만이 자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죠. 경제적인 탐욕이요. 그 경제적인 탐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유리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을 하는 게 바로 군사력인 겁니다. 군사력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유리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군사력인 거죠. 미국 패권의 기반은 달러와 군사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이 영국을 대체한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대영 제국이 소위 말해서 파운드하고 대영 제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패권을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했었던 영국이 그러니까 미국한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예? 미국이 그러니까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동서진영으로 나눠졌잖아요. 아까 했듯이 소련 공산주의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하고요. 그래서 냉전 질서가 구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유진영의 패권 국가가 미국이었었고, 미국이 바로 달러, 국제통화 시스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기초통화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사력에 기초해서 세계 질서를 구축한 거잖아요. 나토가 바로 그래서 나토하고 국제통화 시스템하고 IMF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인 1944년에요.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관점에서 세계 질서를, 경제 질서와 세계의 어떤 이 경제 통치 질서를 구축을 한 거죠. 예? 미국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미국과 소련이 핵보유 국가가 되잖아요. 핵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요. 핵이라는 건 뭡니까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핵무기의 이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억제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즉, 핵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전쟁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적어도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하고 있어서 전쟁은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거죠.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무기가 핵인데 나 혼자만 핵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상대방도 핵을 갖고 있으면요 전쟁을 못합니다. 서로 같이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아주 재밌는 게요. 2차 세계대전을 해가지고 동서진영이 나눠지는데 냉전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미국만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소련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완성할 수 못한 거죠. 소련 중심의 그러니까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진영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현실적으로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소련이 핵무기 없었으면은 전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요. 예? 그러니까 군사력만에 의해 가지고 패권 완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패권 국가로 등장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군사력만 가진 패권 완성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게 되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갈 길만 있다고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에 자신이 그러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걸 만들어준 한 축인 군사력은 그 효과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아주 그냥 이런 거 보면 미묘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전쟁이 뭐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전쟁이잖아요. 한국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전쟁이 바로 냉전 질서의 산물이잖아요. 냉전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군사력이 절대 강자라면은 당시에 그래서 메가더가 무슨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참전하니까는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핵폭격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교체되고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핵을 사용하게 되면 소련도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전쟁이 무승부로 끝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적대 국가를 제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는 오히려 패전까지 하잖아요. 예? 즉 군사력만 가지고는 패권을 완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잠깐 봐봅시다. 1944년에 나토를 만들면서 군사동맹을 만들면서 동시에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버지니아 브레튼 우즈에서 만들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44개국 국정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IMF 만들고 세계은행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죠. 단 조건이 뭐냐? 달러하고 금을 교환해준다는 것을, 달러가 가져오면 금을 교환해준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중심통화다 보니까는 우리가 집을 보게 되면은 기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중심통화라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통화들도 그러니까는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정환율제. 금 1온수에다가 35달러를 고정시키고 1달러당 0.36파운드 정도, 1달러당 한 360엔, 1달러당 한 4마르크 정도로 딱 고정시키죠. 근데 이러한 국제통화 시스템은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달러 가치가 안정성. 그만큼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했었던 거예요. 막강했었던 겁니다. 당시에 세계 경제의 중심 산업은 제조업이었는데 제조업 생산의 전 세계 생산의 45 내지 50%를 미국이 생산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근데 달러 가치의 안정성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국내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도 떨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거야. 달러 가치 안정성. 두 번째, 달러 가치가 대외적으로 안정성이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역에서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달러가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심하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미국이 60년대부터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인플레이션도 생기고요. 존슨 때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한다면서 또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일본, 서독, 당시엔 독일의 전신이 서독이었으니까요. 그때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70년대부터는 완전히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해버리죠. 미국이요, 여러분들이요. 미국의 시대, 미국의 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요. 1890년대부터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1880년대부터요. 소위 말해서 1960년대까지가 미국의 시대였었는데, 예? 미국의 시대였는데, 이때가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중화학공업 시대입니다. 2차 산업혁명 가지고 등장한 산업들, 중화학공업 시대입니다. 이때 미국은요, 굉장히 보호주의로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고관세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를 가지고요. 미국이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 자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난 다음에 자유무역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미국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고관세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기를요.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진짜 전 세계에서 막강했었어요. 절대 강조했었습니다. 이 경제력의 바탕을 둬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는 달러를 기초통화로 만들었던 것이고, 미국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적자, 그래서 인플레가 생기죠. 인플레라는 것은 바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해외로 나간 달러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금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장을 못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맞바꿔주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시죠. 그게 1971년 8월 15일 날에 소위 당시의 대통령인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죠. 금태환 정지 선언시키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니까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는 미국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게 오늘날 국제통화 시스템이죠. 달러 가치를 시장에다 맡기자. 근데 미국은 달러 가치가 시장에 맡긴다는 얘기는요,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미국은 별 문제가 없어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 외환위기가 안 일어난 나라잖아요. 미국은요. 예? 근데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는 외환위기에 그러니까는 직면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미국은 뭐냐면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예? 소위 말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는 미국 시스템, 미국 금융시스템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죠. 70대 말부터 진행된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죠. 우리나라는 80대 중후반부터 압력이 들어왔었고요. 그렇죠?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60대 말부터 이게 빨간 선이 바로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에 지고 있는 달러 부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가져오게 되면 금으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밑에 그 흐린 파란색이 바로 뭐냐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에요. 근데 이걸 앞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이걸 다 그러니까는 지불이 불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바꿔주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예? 어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달러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고, 그게 제가 그동안 늘 얘기했던 금융화입니다. 금융화라는 건 뭐라 했었어요? 금융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금융가치로, 기업도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짜리냐. 예? 심지어는 대통령도 비즈니스 세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심지어 그러니까는 그 대학 총장도 돈을, 기금을 많이 모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이 그러니까는 다 금융자본, 금융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월가가 워싱턴을 지배하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요. 저랬잖아요. 80년도에 그러니까는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고, 소위 신자유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예? 81년부터 88년까지 대통령을 했었던, 예?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이 레이건이 워싱턴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미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재무부 장관을 누가 하냐면 월가의 리건. 스펠링을 보게 되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리건이었었죠. 리건은 뭐냐면 70년대 미국의 투자은행의 랭킹 3위인 메릴린치의 회장을 10년간 지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월가하고 워싱턴이 결탁을 한 거죠. 이 리건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대표로 입성을 해가지고, 예? 이 레이건을 사실상 뒤에서 그러니까 다 조종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미국의 정부의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월가의 시선으로 다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월가의 관점으로요. 이 사람이 레이건 2기 때는 뭘 했습니까? 백악관의 수석보좌관이 뭡니까요? 백악관의 모든 비서관들의 왕이죠. 예? 대통령 바로 미친 거죠. 예? 즉 월가하고 워싱턴이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레이건을 앞장세워서 1985년 3월에 여러분들이 국내에 안 알려진 거지만 레이건이 미국을 세계의 투자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의 투자 수도로. 그 얘기 바로 뭡니까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번영과 성장을 금융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금융. 월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월가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미국의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70년대 말에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을 때 볼커가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고금리를 한 20% 이상까지 막 올렸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금태환 정지 선언하면서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하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요. 예?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국제 통화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게 잡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무역 적자가 또 급증을 하게 돼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요. 무역 적자가 급증이 되는 상황 속에서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였었냐? 일본하고 서독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 플러스 3개 국가 더 해가지고 뉴욕의 플라자에다가 불러다 놓고 니네들 통화, 엔화가치, 마르크화 이거 절상시켜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85년 가을에 플라자 합의잖아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이건 그냥 강제로 니네들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그래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라 이거죠. 그 당시에 엔화 가치가요 1달러당 250엔에 있었는데 이게 절반 125엔으로 50%가 절상됩니다. 예? 이것이 일본의 소위 자산 시장의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었죠. 이게요. 예? 일본이 80년대 말에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저렇게 2배가 돼버리니까는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그러니까는 뭐 가지고 하와이도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저기 뉴욕에는 저기 뭡니까 무슨 그 최고 높은 고층 빌딩 그 당시에 그것도 사들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강제 절상시켜가지고 무역 적자를 좀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과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패전 국가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싸움하다가 패전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군이 주도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의 군사력에 그러니까는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시장 경제에서요. 근데 니네들 일본 은행과 독일의 중앙은행장들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예? 니네들 통화가치, 달러가치 떨어뜨리라 이거예요.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폭력적으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모면을 하죠. 예? 이렇게 모면을 하죠. 금융위기 때는 이게 뭘로 바뀐 거냐? G20으로 바뀐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G5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말부터는 이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일본과 독일도 여전히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계속 잘 보고 있었지만은 90년대 말, 특히 2001년도 말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잖아요.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시장에 중국이 진출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2002년부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급증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이 새로운 그러니까는 무역 흑자를 보는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선진 국가들,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통제를 받는 일본, 독일이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주요한 변수류. 그런데 이걸 방치를 해요. 금융위기 전까지 이걸 방치를 했었어요. 방치를 했어요. 왜 방치한지 아세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아카이브 박물관, 이 오래된 기록물들이 있는 거죠. 여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이 박물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요? 예? 미국의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에 매년 연례 그러니까 저녁 행사에 이 레이건이 1985년 3월 1일 1985년이면요 어떤 애냐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1월 한 20일에 대통령 취임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는 그 해입니다. 그 3월 1일 날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런 연설을 해요. 왜냐면 자, 기회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잡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번영하고 이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맨 끝에 보면 미국을 The Investment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투자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월가의 관점으로 미국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선언한 거예요. 예? 월가의 관점으로. 제가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미국의 연준은 월가의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바로 이 얘기,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